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구독자 1071명 달성 기념 영상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1년이죠. 이 동로마 제국하고 그리고 튀르크 제국의 어떤 파트너십이 그간 있었는데 이게 깨졌던 해가 바로 1071년이어서 이 동로마 제국과 튀르크 제국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투르크 제국은 어떤 건지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동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뭐 건국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투르크 제국의 경우에는 6세기 중반에 건국된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돌궐 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흉노족이라고 있었는데 흉노의 영역이 이제 돌궐 제국보다는 좀 더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흉노가 있다 보니 돌궐 제국은 동쪽으로 더 진출하지 못했었고 서쪽으로 크게 확장을 해서 서아시아에 위치하는 사산 왕조 그리고 동로마 제국 그리고 여러 이제 나라들하고 빈번한 관계를 또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궐 제국의 경우에는 사산 왕조하고도 연합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계 유목민이 존재를 했었고 헤프탈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멸망시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헤프탈이 사라지게 되니까 돌궐 제국과 사산 왕조가 국경을 딱 맞대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를 이제 맺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주요 관심사는 사실은 비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산 왕조가 중국의 비단을 수입을 해서 이제 서방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과점을 통해서 막대한 중개 이익을 거두고 있었고 돌궐 제국도 사실상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소구드인들이 있었는데 그 상인들하고도 또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비단 교역의 주도권을 또 가져오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돌궐 제국이 소그드 상인이 이끄는 사신단을 사산 왕조에 파견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산 왕조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온 비단을 공개적으로 불에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비단이라고 하는 그 품목에 대한 국제 교역에 있어서 그 사산 왕조 입장에서는 돌궐 제국이나 소그드인들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돌궐 제국이 서아시아 쪽으로 경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교역로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그 향신료 무역을 위해서 태평양 쪽으로 진출을 했던 것처럼 새롭게 다른 교역로를 모색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동로마 제국인 거죠. 왜냐하면 사산 왕조하고 동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또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적의 적은 항상 나의 친구니까요. 이 사산 왕조가 532년에 동로마 제국의 국경을 또 넘었던 적도 있었고 시리아를 또 공격해서 안티오키아 지역, 지금의 터키 현재 이제 안티오크 지역 이런 곳들이 또 점령을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도 공격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돌궐 제국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돌궐이 처음으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수도죠. 이곳으로 사신을 보낸 게 언제냐면 563년이에요. 568년에 이제 돌궐에서 소그드 상인 중에 이제 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대표단으로 꾸려서 사신을 보냈던 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동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인데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2세도 그 마니악이 이제 귀환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이제 그때 또 제마르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사신, 그러니까 답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파견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제마르코스가 이 서돌궐 지역으로 그렇게 사신으로 파견이 됐을 때 이제 기록을 남겼겠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제마르코스가 서돌궐의 카간, 그러니까 서돌궐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돌궐의 카간의 그 본영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 수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역이 에크타그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방문을 실제로 했었고 그리고 굉장한 환영을 받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돌궐의 카간, 그러니까 서돌궐의 왕은 이제 제마르코스 일행이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 탈라스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페르시아 사신들이 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마도 전략적인 행위였겠지만 동로마 사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 페르시아 사신들을 박대하는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을 또 취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6세기에 이제 동로마는 568년부터 시작해서 576년까지 거의 한 1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무려 5번 사신단을 파견을 했었고 576년에 동로마 제국의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신으로 또 파견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동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즉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시 이제 이미 동로마 제국에 와 있었던 돌궐 제국의 그 사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신단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돌궐에서 왔던 사신만 106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동행해서 서돌궐로 또 갔더니 거기는 또 카간이 죽은 거야. 그래서 서돌궐의 카간의 장례식에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또 말고도 626년에 헤라클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돌궐 제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군사 동맹 제안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627년에는 동로마 제국과 돌궐이 연합해서 티플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또 포위해서 공격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당시 이제 6세기에서 7세기 초반까지 동로마 제국과 돌궐 제국의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랍 세력이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제가 아까 627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동로마 제국과 돌궐의 어떤 연합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새로 탄생을 했던 게 622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시기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랍 세력이 본격적으로 중앙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661년이에요. 네. 이때는 이미 무함마드도 없고 그리고 무함마드 이후에 4명의 이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사라진 이후이고 세습 칼리프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이 4명의 그 지도자들까지는 이제 그 선출을 통해서 이 지도자를 뽑았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세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계속해서 물려주는 형태의 그런 칼리프 체제의 어떤 이제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이 거대 왕조가 들어섰었고 이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였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옮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아랍인들의 전략은 일단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다 빼앗는 거죠. 약탈물을 획득을 하고 또 주요 도시를 이제 복속을 시켜서 공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인 목적인데 697년부터 이런 양상이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군을 주둔을 시켜서 아예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면 뭐 미국이 전쟁을 놓지 않는 이유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부에 만연했던 어떤 부족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이제 종식을 시키려고 그리고 이런 어떤 남아도는 힘들을 외부로 분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추진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아랍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오고 정복을 하고 이런 거에 이제 위협을 느꼈던 중앙아시아 도시국가의 군주들이 외부 세력 지원을 이제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 사신 보내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돌궐이 사실은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고
튀르기시 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서돌궐 제국을 이제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716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했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 도시라고 부르죠. 이렇게 물이 풍부하게 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군소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 이 오아시스 도시들에 대한 어떤 군사 개입 이런 것들을 서돌궐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점점점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튀르기시 이 서돌궐하고 그리고 아랍군이 이제 서투르키스탄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패권을 둘러싸고 굉장한 쟁탈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738년에 보면 이제 현재 이란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뭐 코라산 혹은 후라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신임 태수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스르 빈 사야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인 정보 약탈을 하고 거기서 공물을 받고 또 군을 주둔시키고 이런 식으로 영역 확장, 영토 확장을 해왔다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정책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 서투르키스탄 지역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무력적으로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스르 빈 사야르라는 이 사람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개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개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또 주고, 뭐니 해도 세금만 한 것이 없죠. 그죠? 세금 감면 이것만 한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후라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븐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약간 이제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좀 대항하는 그 세력들이 이제 결집을 또 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나스르 빈 사야르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그 서투르키스탄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븐 무슬림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결국에는 이들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일조를 하게 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랍 세력이 서투르키스탄 지역에서 확고한 어떤 기반을 다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등에 업은 이 아랍 세력이 이 서투르키스탄 지역에서 굉장히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을 때 동로마 제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를 한번 또 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8세기 초 동로마 제국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성상 파괴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이 안고 있던 어떤 뭐 군사적인 문제를 먼저 한번 보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잖아요.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왜 이렇게 종교가 판을 치게 되었나, 바로 사회가 불안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레오 3세가 즉위하기 직전까지 13년 동안 황제가 무려 7번이나 바뀌었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13년이면 대통령 3명인데, 그죠?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니까 계속해서 황제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황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군대가 수도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폐위, 그리고 또 그 군대 안에서 또 그냥 뭐 리더십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황제로 또 추대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무능한 황제들이 황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레오 3세가 그런 혼란했던 시기에 이제 마지막 황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내정이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이 제국의 정부가 뭐 아랍인들이 지금의 터키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을 이제 침투를 한다거나, 혹은 뭐 불가리아인들, 지금 현재 터키의 유럽 사이드의 경우에는 그리스하고 불가리아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불가리아 지역에 그 불가리아인들이 발칸 반도 쪽으로 이제 침투를 또 해오기도 하고, 이런 거 신경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13년 동안 7번이나 황제가 바뀌는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그래서 이 레오 3세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위기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아랍 군대가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로 쳐들어오는 것, 이것을 가장 위기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위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포위했던 그 아랍군을 대패,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 레오 3세가 그 아랍 군대가 사실상 육상전에만 능할 것처럼 생각이 또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랍 지역이 복속했던 여러 지역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지중해 서안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지역, 요런 지역들도 사실은 다 이제 아랍 지역에 속해 있었고, 또 아랍 해적들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을 통한 침투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레오 3세가 해상을 통한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이 땅의 서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에게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에게해 지역의 방어 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고, 그리고 해군 기지도 또 창설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소아시아 지방을 계속해서 이 아랍군의 어떤 습격이 가해지니까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러들은 참 너무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어쨌든 종교가 기독교니까, 동방 종교를 믿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어를 하고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다른 건 다 들어주시면서 저 이교도들, 이슬람을 믿는 저 아랍 군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습격하는 거는 왜 안 막아주시는가? 왜 이들의 승리는 묵과를 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왜 유독 이 부분만 용납을 안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종교라는 그 가치가 이 일상생활의 가장 지배적인 어떤 가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성상 파괴 운동이 어떤 그 8세기의 주류를 이루었을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냥 뭐 어떤 이야기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26년에 에게해 한복판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하늘이 새까맣게 재로 다 덮이고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이 잿가루들, 그리고 거대한 이제 그런 어떤 화산석들 튀어나온 것들, 그리고 에게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섬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이런 어떤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질 만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오 3세가 이걸 보고를 받고 그 하늘의 징조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했더니 거기 주변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거는 성상숭배에 대한 경고다. 하느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동방종교 교회라든지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세워져 있는 어떤 성상들, 이런 것들을 치우자라고 권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 중에 이제 테오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레오 3세가 어떤 성상에 대한 지나친 숭배로 인해서 그 신께서, 하느님께서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황제잖아요. 신의 어떤 권력을 대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의 대리인이, 내가 대리인인 건데, 근데 그 하느님으로부터의 어떤 지지가 끊어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 역사가 테오파네스라는 사람을 또 적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존폐가 걸려 있는 어떤 중차대한 시점에서 위로는 불가리아인들이 쳐들어오고 아래에서는 이제 아랍인들이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거를 종교적인 어떤 지지로서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시행이 됐던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성상 파괴 운동의 시작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 레오 3세인 거죠. 730년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동방정교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상을 다 제거를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대주교였던 게르마누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했어요. 그건 안 된다라고 하자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원로원 많이 들어보셨죠? 원로원의 의원들하고 이제 문관 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던 그 심판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총대주교 게르마누스 1세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또 동방정교 총대주교로 후임으로써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서로마인 거죠. 서로마의 그레고리우스 2세 교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계승자였던 그레고리우스 3세 교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당연히 동로마 제국에서 출발이 됐던 그런 어떤 성상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공식 서한,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동로마 제국의 성상 파괴에 대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서로마 정부가 실시를 했던 인구조사로 인해서 세금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인구조사가 제대로 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칠 거 아닙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자, 사실상, 어떤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 당시 이제 서로마 지역에 안에서 이제 일어났던 어떤 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격화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살펴보면 마치 이게 종교적인 관습을 바꾸려면 어떤 신학적인 기반,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조차도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짜잘한 것까지 다 파괴를 했다라고 기록이 또 되어 있기도 해요. 731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가 지방 공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상 파괴 운동을 단죄를 했고, 그래서 이 단죄했던 그 사실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톨릭과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동방정교 교회가 분리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레오 3세의 그 치세 중에 어쨌든 간에 제국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시설도 잘 강화가 됐고, 또 이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저지를 하게 돼요. 성상 파괴 운동도 뭐 완전히 완벽하게 다 파괴를 했던 것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슬람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이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하느님께서, 신께서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않고 지지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얻었던 거기 때문에 1차적인 목적은, 현실적인 목적은 사실상 종교를 통해서 달성을 한 거죠. 자, 시간이 좀 흐릅니다. 한 20년 정도 흐르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바로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이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751년이었고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동로마 제국이 아니고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하고 아랍의 군대가 전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탈라스라고 하는 강가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였는데, 당나라의 지휘관이 누구였냐면 고구려 사람입니다. 고구려 유민이었던 고선지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선지 장군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티베트가 세력을 많이 뻗쳤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선지가 파견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 고선지 장군이 747년이죠. 747년에 10,000명 정도 되는 기병들, 보병들을 이끌고 카슈가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서 파미를 넘어서 길기트라고 하는 지역까지 원정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굉장히 용맹한 건 맞지만 또 의욕이 또 굉장히 지나치게 앞섰던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이 아랍군을 끌어들여서 이 고선지 장군을 필두로 한 그 당군을 저지시키려고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고선지가 이끌었던 그 당군, 당나라 군대와 그리고 이 아랍군, 누가 대장이었냐면 지아드 이븐 살리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 아랍군, 751년에 그 탈라스의 그 아래쪽, 하류 쪽에 아틀라흐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투를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당나라 군대의 일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카를룩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반을 했어요.
배신을 해서 아랍 측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 당군이 사실상 이렇게 전면전이 아니고 이렇게 전면전으로 맞붙어 있었는데 한쪽이, 그러니까 카를룩 유목민들이 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협공을 당하면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선지 장군은 바로 퇴각을 하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전쟁에 졌으니까 절도사였는데 절도사 그 직에서 해임이 돼요. 면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상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중국 당나라의 어떤 크나큰 영향력이 점점 쇠퇴를 하게 되고, 오히려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어떤 세력들, 이들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이 점점 증대하는 어떤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점점 그 영향력을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아바스 왕조라고 들어보셨으려나요? 이들이 또 군사적인 어떤 승리에 힘입어서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보면은 이제 9세기로 넘어갈게요. 9세기로 또 넘어들게 되면 티베트, 그리고 투르크, 이런 나라들이 좀 살짝 약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랍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우위가 더 확고해지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이슬람화,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중국의 여러 발달되었던 문화들이 이슬람 세계로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탈라스 전투의 여러 어떤 이득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국인들 가운데 그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 정도 되는 제지 기술자들이 생포가 되어서 이슬람권으로 제지술을 전파를 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의 서쪽에 사마르칸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제지 작업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명성을 얻게 되면서 사마르칸트 종이라는 그런 어떤 대명사로서 또 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또 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바그다드에도 제지 공장이 세워져요. 그리고 이 제주술이 나중에는 뭐 레반트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또 유럽으로도 확산이 되기도 하죠. 자, 이제 드디어 셀주크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셀주크 왕조 한번 볼까요? 11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그 튀르키스탄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런 굉장히 광대한 영토에 셀주크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됐고, 이 이슬람 세계가 다시 통일이 되거든요. 이 셀주크 왕조는 여러분 그 터키의 아시아 지역, 아나돌루 지역이라고 불리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만들어졌던 그 터키 셀주크 왕조하고는 다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라는 거는 사람 이름인데 그 중앙아시아 오우즈족이 있었고 거기에 속했던 어떤 투르크계 장군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셀주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셀주크 제국이 언제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누구냐면 그 셀주크 장군의 아버지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잔드라는 지역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나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에 이제 투르이라고 하는 술탄이 있었고, 술탄은 이제 이런 이슬람 지역, 아랍 지역의 어떤 황제, 권력자를 뜻하는 말인 거죠. 살타낫이라는 그 아랍어에서 출발한 단어 술탄, 권력자라는 뜻인 건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셀주크 투르크의 어떤 통치자들이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에 착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상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바스, 칼리프, 통치권 내에 있던 그런 이슬람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라크에 우즈족이 있었죠. 그들을 이제 선두로 해서 동로마 지역이었던 그 아나톨리아 지방으로 이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셀주크하고 충돌이 굉장히 빈번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동로마 지역의 그 동부 지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오우즈족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을 오히려 진출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그런 동부전선의 안정성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시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실리우스 2세, 바실 2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동부 지역에 존재하던 그 아르메니아 왕국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아나톨리아 내륙 지역이었던 그 지금의 시바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강제 이주를 굉장히 또 많이 시키게 돼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우리나라 뭐 간도 이주 정책, 강제 이주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지역민들의 굉장한 반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동부에 동로마 치하에 있었던 그런 아르메니아인들 그리고 수리안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시리아인들이 아닙니다. 수리안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반발과 또 동로마 제국에 대한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셀주크 투르크의 그 오주족들한테는 오히려 아나톨리아 진입에 굉장히 또 용이하게 해주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하고 셀주크 투르크 사이에 첫 번째 대규모 격돌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1045년, 48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 거고 1054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의 중심지가 당시에는 메카가 아니고 바그다드였거든요. 바그다드에 칼리프가 있었어요. 이제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셀주크 투르크의 그 투르한테 바그다드로 입성을 해라 라고 요청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그다드에 있었던 이 칼리프의 경우에는 종이호랑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1055년에 이 투르이 그 칼리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그다드 칼리프로부터 그 통치권이 공식적으로 본인에게 이렇게 추인되고 이 이슬람 세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위치가 굉장히 확고해져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칼리프직위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1516년부터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1522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면서 또 동시에 칼리프,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함께 겸임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 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 그래서 이 투르이라는 사람이 칼리프로부터 바그다드 칼리프로부터 칼리프 직위를 이제 받게 되면서 정치적인 위치가 확고해졌고 또 이때 술탄이라는 칭호를 같이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왜 로마 제국에서도 대관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이 황제에게 통치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대관식이라는 건데 사실 이걸 먼저 했던 거 이제 동로마 제국이지만 이슬람도 형태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기본적으로 칼리프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최고 지도자가 각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자의 권한을 주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칼리프가 술탄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칼리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술탄으로서 이렇게 임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또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칼리프이자 또 동시에 술탄 칭호를 얻었기 때문에 동서의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 그런 별명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르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공격을 또 하고 또 다양한 투르크족들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또 유입이 많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프 아르슬란이라고 하는 이 술탄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확산이 되죠. 당시에 투르크족의 서진, 서쪽으로 이동하는 걸 좀 더 용이하게 했던 상황은 뭐냐면 사실은 동로마 제국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내분 이런 것들로 끊이질 않았고 또 변방 지역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수탈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고 또 발칸반도 쪽에서는 여러 온갖 민족들이 다 남하를 하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 계속 위협을 하고 동부 아나톨리아
쪽의 경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도 멀잖아요. 차로 끝에서 끝까지 운전해서 가려면 25시간 걸릴 텐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머나먼 곳에 대한 어떤 통제 이런 것들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이 셀주크 투르크의 투르 시대 때 동로마를 공격하는 게 빈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셀주크 투르크 사람들이 사실상 전투를 하게 되면 평원, 드넓은 평지에서 말 달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익숙하신 분들인지라 이 사람들이 사실상 동부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 생각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산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원, 너무 험준하고 성체 이런 거 막 산꼭대기, 산비탈에 지어져 있고 이게 사실상 대규모로 이걸 공략을 하려면 사실상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대신에 1066년 되면 이제 그 살구로 유명한 지역이죠. 말라티아라든지 뭐 카파도키아 거기는 이제 고원지대지만 조금 평탄한 지역들이 또 많기 때문에 카파도키아 지역에 이제 카이세리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도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카이세리 지역 이런 부분들도 투르크의 수중에 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동로마 제국이. 그래서 당시에 로마노스 디오게네스 황제가 등극을 새롭게 했고 이 사람이 직접 아나톨리아 지역 원정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지금의 시리아 알레포 지역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1069년에 아나톨리아 지역의 중부 지역에 곡창지대가 하나가 있죠. 코냐. 네. 코냐 지역까지도 투르크족이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동로마 제국의 쿰레노스도 사령관 본인이 이제 직접 사령관이 되어서 군대를 파견을 여러 곳으로 하게 되죠. 시바스 지역이라든지 말라티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들로 파견을 해서 투르크족들이 세력 확장하는 것을 조금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투르크 제국,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알프 아르슬란이라고 하는 술탄이 1070년에 친정이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전투를 진두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군대를 직접 이끌고 말라즈기르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흔히들 이제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불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의 또 주제이기도 하죠. 이 만지케르트 지역을 거쳐서 지금 터키에 이제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복속을 해버리고 그리고 1071년에 유프라테스 강까지 건너서 알레포,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알레포 지역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알프 아르슬란이 처음에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사절을 보냈어요. 평화 협상을 제안을 처음엔 했거든요. 제의를 했는데 협상이 결렬이 됐고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0만 정도 되는 동로마 제국의 군대가 있었고 반면에 셀주크 투르크의 그 알프 아르슬란이 직접 이끌었던 군대는 5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4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1071년에 8월 26일입니다. 말라즈기르트 그래서 이 만지케르트 지역에서 격돌을 하게 되고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매복 그리고 기습작전 이런 것들을 구사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셀주크 투르크 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 전투가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디오게네스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령관들이 다 생포가 돼요. 잡힙니다. 그래서 이 알프 아르슬란이 동로마 황제를 처형을 안 했어요. 죽이지 않고 대신에 강화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강화 조약의 내용은 동로마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연공을 지불을 할 것, 그리고 크즐으르막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톨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정말 길고 붉은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파도키아 지역 근처로 흐르는 그런 큰 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역하고 그러니까 정말 방대한 지역이에요. 하여튼 이 크즐으르막은 사실상 터키 지금 현재 터키에서 가장 긴 강이기 때문에 이 크즐으르막 지역과 타르수스 동부 지역 이런 곳들을 전부 다 셀주크 투르크의 양도를 할 것. 그리고 전쟁 포로들, 생포했던 전쟁 포로들 다 석방할 것. 이런 것들이 강화 조약의 내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하고 동로마 제국이 벌였던 이 만지케르트 전투를 셀주크 투르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투르크 역사가
이제까지는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많이 펼쳐졌던 부분이었는데 드디어 이 지금의 터키 아시아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역 여기로 드디어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터키 공화국 2020년 현재까지 오게 되는 그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로마 제국의 어떤 핵심 지역이 사실상 아나톨리아 지역인 건데 이게 이슬람 문화권으로 이렇게 속하게 되면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이런 부분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런 이민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방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람에 십자군 원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후대 역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종교의 탈을 쓴 기독교와 이슬람의 격돌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1071명, 1061분 달성을 기념으로 해서 실제 1071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한 이야기, 그 이전에 동로마 제국의 어떤 배경, 그리고 이 투르크족을 비롯한 이 이슬람 세력의 어떤 배경들, 왜 이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양상이 어떻게 되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재미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터키 오시기 전에 알아보고 오시면 한 번쯤 들어보고 오시면 좀 더 이 터키를 좀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 관련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터키 역사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2022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